2부 부자들의 음모를 물리쳐라. 금융위기 이후 승자가 될 것인가 패자가 될 것인가. 역사를 공부해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사람들에게 금융 지식과 경제관념을 심어주기 위해서 학교에서 돈에 대해 가르칠 수 있다면 무엇을 가르치겠는가 하는 질문에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역사를 먼저 가르치겠다. 과거라는 렌즈를 통해 미래를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미국 금융의 역사와 그 역사가 오늘날 어떻게 반복되고 있는지를 설명했다. 부자와 권력자들이 중앙은행과 다국적 기업, 전쟁, 교육, 정부 정책을 통해서 우리 삶을 어떻게 조작하는지 이야기했다. 일부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역사를 공부해야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역사의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부자와 권력자들의 행동은 인류에게 이로운 적도 있었고 해로운 적도 있었다. 부자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 또 친인척들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것을 결코 비난할 생각은 없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들을 비난하기보다는 부자들의 역사를 연구하고 부자들만 아는 돈의 규칙을 밝히고 부자들의 개인 법칙을 배움으로써 그들에게 속지 않고 그들의 방식에 맞춰 내 삶의 규칙을 만드는 것이 내가 선택한 길이다. 부자들의 개인 법칙을 아는 사람들은 금융위기 속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대부분 금융 지식이 없는 사람들, 또 돈의 낡은 규칙에 따라 사는 사람들만이 경제적 어려움에 허덕이며 살아간다. 또한 일부에서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 아래 연방준비제도가 거대 은행들만 보호한다는 것을 반복하여 강조했다. 너무 커서 망하게 놔둘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은행이 엄청난 구제 금융을 제공하면서도 경영을 잘못한 은행장들은 해고되지 않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이는 경기 침체에 처한 다른 산업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이다. 행정부는 GM의 주장 릭 웨고너는 해고하면서도 은행장들은 해고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또 서브프라임 채권의 최고 신용 등급인 AAA를 준 무디스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와 같은 신용평가 회사의 잘못을 추궁하지 않았다. AAA 딱지만 믿고 외국의 수많은 정부와 연구문융기관들이 독이 묻은 자산에 돈을 투자했다. 정말 왜 그랬을까? 또한 여론의 압박이 거세진 다음에야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독이 묻은 자산을 보장하여 파산한 거대 보험회사 AIG에 지원한 구제금융 중 수십억 달러가 프랑스의 소시에테 제네랄, 독일의 도이체 방크, 영국의 바클레이스, 스위스의 UBS, 그리고 미국의 골드만삭스, 메릴 린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워커비아 등으로 빠져나갔다. 이 책을 쓰는 동안 믿을 수 없는 사실들이 언론을 통해 계속 쏟아져 나왔다. 금융의 역사에 대해서 쓰고 있는 와중에도 금융의 역사는 하루하루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었다. 여러분이 이 책을 넘길 때쯤에는 금융지옥이 문자 그대로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을지도 모른다. 아포칼립스, 즉 베일이 걷히면 월스트리트와 정치인의 탐욕과 무능함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2009년 4월 14일 골드만삭스는 기대 이상의 실적에서 거둔 수익과 50억 달러의 주식을 매각한 돈으로 부실 자산 구제 프로그램으로 정부에서 지원받은 돈을 반환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방송된 CNBC 뉴스 인터뷰에서 메릴랜드 대학의 피터 모리치 교수는 파생 상품을 가지고 도박을 하는 은행 시스템의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대표적인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모범 시민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것 역시 이전의 방식 그대로 사업을 이어가기 위한 연출이라고 말했다. 그의 이야기는 대략 다음과 같다. 그들이 파생 상품 위에 파생 상품을 만들고 그 위에 또 파생 상품을 만들지 못하게 막을 방법은 없다.
골드만삭스가 CEO에게 가로 열고 그의 언급에 따르면 가로 닫고 1년에 7,200만 달러씩 지급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이것은 베일 속에 가려져 있던 하나의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 골드만삭스가 2009년 1사분기에 뛰어난 실적을 낸 것은 건전한 의사결정 때문이 아니라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듯이 AIG를 통해 지급한 구제금융 때문이다. 연방준비위원회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구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으면서 약한 사람만 구하는 일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작은 은행들은 구제금융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작은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허리띠를 졸라매가며 성실하게 대출금을 갚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부자 아빠의 예언. 또 다른 금융의 비밀은 퇴직연금이다. 행복한 노년이라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국가연금을 보장하는 기관인 연금지급보증공사는 2009년 4월 주식시장의 붕괴로 인해 공공연금기금에 수백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결국 세금을 걷어 공무원들의 퇴직 후 연금을 지급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정부가 불가능한 혜택을 약속하여 모든 이들을 파산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연금에 대한 불신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퍼져나갈 것이다. 2002년 나는 역사상 최대의 주식시장 붕괴와 함께 엄청난 연금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책에서 이야기했다. 하지만 내가 예측한 것은 지금과 같은 금융위기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 아니다. 1974년 죽어가는 연금 제도를 되살리기 위해 의회가 만들어낸 연금법의 근본적인 오류 때문이다. 내가 책을 낼 때 주식시장은 적어도 수치상으로는 호황기였다. 주식시장과 뮤추얼 펀드를 통해 미국인들의 퇴직연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계획을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았다. 그렇게만 되었다면 내 책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지금 주가는 최고점에서 거의 50%가 떨어졌다. 주가는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것이다. 지금은 이러한 경고를 누구도 비웃지 않는다. 베이브 붐 세대는 역사상 주식시장에 가장 많은 돈을 쏟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은퇴하면서 앞으로 먹고 살기 위한 돈을 꺼내기 시작할 것이다. 이들이 돈을 찾기 시작하면 주식시장과 뮤추얼 펀드에서 어마어마한 현금이 빠져나간다. 그 순간 주가는 더욱 큰 폭으로 폭락할 것이다. 결국 45세 미만의 연금 가입자들과 주식시장과 연계된 투자 상품에 돈을 넣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본다는 뜻이다. 주식시장은 곧 회복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많지만 시장은 회복되지 않는다.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퇴직하기 시작하는 2012년에서 2016년 사이에 시장은 끝없이 떨어지기만 할 것이다. 편안한 노년에 대한 꿈은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단지 꿈으로만 남게 될 것이다. 평생 갚아야 하는 이자. 역사에 관해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연방준비제도와 같은 중앙은행 설립을 반대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부대원에게 월급으로 지급한 콘티넨털이 결국 제로 가치로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고는 정부가 만든 돈의 문제를 경험했다. 토머스 제퍼슨도 중앙은행의 설립을 완강하게 반대했다. 그럼에도 오늘날 미국은 연방준비제도를 통해 금융세계를 통제한다. 지금의 혼란을 만들어낸 장본인들에게 우리는 우리가 살 길을 고스란히 헌납했다. 중앙은행은 허공에서 만들어낸 돈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자를 물린다. 이자는 다양한 형태로 돌아온다. 세금이나 인플레이션은 물론 디플레이션도 우리가 내는 이자다. 디플레이션은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고 집값을 떨어뜨려 이자를 받아간다. 드러난 방식으로든 숨은 방식으로든 이자는 우리의 경제적 안정을 위협한다. 모기지 대출금의 첫해 상환액은 고스란히 이자로 빠져나간다. 1년을 갚아도 원금은 거의 그대로 남는다.
은행은 이처럼 효율적으로 이자를 받아 챙긴다. 이렇게 버는 돈은 허공에서 만들어내는 것이다. 5장에서 설명한 부분 지급 준비 제도는 아주 중요하다. 은행이 어떻게 돈을 만들어내는지, 예컨대 당신이 예금한 100만 원으로 어떻게 12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 부분 지급 준비 제도를 통해 은행이 허공에서 돈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가 맡긴 돈의 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내가 가진 부를 훔쳐가는 행위다. 지금도 전 세계의 중앙은행들이 수조 달러씩 찍어내고 있다. 우리는 그 돈에 대한 이자를 빚, 세금, 인플레이션으로 평생 갚아야 한다. 정부가 주도하는 현금 강탈. 1914년 연방준비제도가 설립된 것은 미국의 재무부와 은행들 사이에 은밀한 거래가 성사되었다는 뜻이다. 은행의 현금 강탈을 정부가 지원하기 시작한 것이다. 역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지 못하면 진짜 금융 지식은 쌓을 수 없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고 집을 사고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에 골고루 분산하여 장기 투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중앙은행이 자신의 존립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선전일 뿐이다. 거대 부자들이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성공신화일 뿐이다. 역사적 측면에서 부자들의 음모를 둘러싼 수많은 사실들을 설명한 것은 단 하나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한 것이었다. 부자들이 만든 게임판에서 부자들의 음모를 저지하고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제부터 시작하겠다. 연방준비위원회는 당신을 위해 일을 하는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대형은행, 정치인, 금융 혼란에 대해 불평하고 비난한다. 하지만 구제금융은 연방준비제도를 설립한 목적이자 부자들의 진짜 게임이 적용한 결과다. 이 제도는 정치적 영향력을 지닌 대형 은행들이 엄청난 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또 실패하면 납세자들이 내는 돈으로 손실을 메어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진다. 독자 코멘트. 그렇게 많은 돈이 AIG의 뒷문을 통해 골드만삭스와 같은 거대 은행으로 빠져나갔다는 이야기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역사상 가장 큰 현금 강탈이 벌어지는 장면을 가리기 위해 정부가 연막을 치고 있다는 이야기 또한 놀라웠다. 어제 나는 TV에서 사람들이 납세 반대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았다. 하지만 돈을 그만 찍어내려고 요구하는 사람은 없었다. 아이들에게 세금을 전가하는 것을 멈추라고 주장할 뿐이었다. 연방준비은행이 쏟아내는 돈이 우리의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이라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 같았다. 연방준비제도를 폐지해야 할까? 연방준비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연방준비제도를 없애면 어떤 혼란이 생길까? 또 그 혼란은 얼마나 지속될까? 연방준비제도에 대한 불만을 무작정 토로하기보다는 이렇게 묻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연방준비제도가 나의 경제적 상황에 미치는 영향력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나는 부자들의 게임을 배우기로 결심했다. 1984년 퓰러 박사의 책을 읽고 나서 부자 아빠로부터 배운 것을 활용하여 부자의 게임에 다른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그때부터 지금의 혼란을 대비하지 않았다면 나 역시 다른 베이비붐 세대와 마찬가지로 연금은 허공에 날아가고 집값이 추락하는 것을 마냥 보고만 있을지도 모른다. 직장은 물론 연금과 건강보험이 언제 날아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며 노년을 맞이하고 있을 것이다. 최악의 상황은 나의 가난한 아빠처럼 무작정 정부에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역사가 어떻게 오늘날 반복되고 있는지 설명했다. 이제 당신은 미래를 분명하게 내다볼 수 있는 역사 지식을 갖추었다. 2부에서는 미래에 초점을 맞춰
부자들의 개임에서 그들의 음모를 무찌르기 위해서 갖춰야 하는 돈의 새로운 규칙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이 규칙만 알아두면 부자들의 음모가 작동하더라도 휘둘리지 않고 경제적 여유를 누릴 수 있다. 6장에서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간단한 노평을 하고 앞으로 경제가 되살아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다. 7장부터는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미래를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또 당신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설명한다. 부자들의 개임에서 부자들의 음모를 물리치고 그들의 음모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울 것이다. 독자 코멘트. 역사상 어떤 경제 상황에 닥쳐도 줄곧 번성한 사람들이 있었다. 누군가 그게 가능했다면 나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쓰는 기요사키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이들이다. 그들의 사례와 삶의 계획을 이 책을 통해 배울 수 있어서 기쁘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